상속세 바뀐 것 없는데 왜 세금이 더 늘어나냐? 간단합니다.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시장, 특히나 주택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양극화되고 국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비 어머님이 줬다, 아버지가 줬다, 그런 거 안 걸리던데 살아생전에는 절대 안 걸려요. 여러분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뭐 100만 원씩 준 거 갖고 과세관청이 다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게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건 이제 부동산 기반의 자산 관리 업무 도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니까 세금만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 나름대로 저도 뭐 경매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또 세금책을 또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이제 연계해서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 상속세 관련해서 크게 바뀐 게 없지만 이전보다 더 큰 세금을 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우선은 상속세 개편 정말 많이들 기대하셨었어요.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24년 10월 달에 저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약간은 이제 연명치료하고 계셨죠. 해서 마음의 준비하셔라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으셨다. 그래서 이제 미리 사실 많이 오십니다. 사전 상속 플래닝이라 그래서 아니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다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냐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대비하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 목적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뭐냐라고 했더니, 지금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세금, 상속세 공제를 개편하려고 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 나누고 있다. 이거 되면 선생님 세금 아주 많이 줄어든다. 얼추 계산해도 한 4억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거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발 개편됐으면 좋겠다 해서 일정 부분은 무조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 이제 좀 안 좋은 사태가 많이 펼쳐져서 상속세는 결국 개편이 안 됐어요. 이게 웃긴 게 그전에 얘기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 그다음에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그러니까 금투세는 폐지됐고 가상자산 세금은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 남았는데 상속세도 잘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계엄령 터지고 그래 돼 버리니까 그분은 너무 낙담하셨죠.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상속세 업무를 제가 지금 처리해 드리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죠. 그분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면은 '왜 여야 정부의 다툼에 나는 이런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촬영하기 직전에 또 이제 지금 다시 상속세 얘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개편이 돼야 개편이 완료되는 거고, 개편이 완료 안 되면 어떤 것도 사실은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세 바뀐 것 없는데 왜 세금이 더 늘어나냐? 간단합니다.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일부 지역, 뭐 이제 대부분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나 주택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양극화되고 국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지되는 상황인데, 특정 지역 오히려 또 많이 껑충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세액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표들을 다행히 연구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원 데이터 자료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 2016년 12월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보시게 되면은 한 5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괄공제 똑같이 5억 원이었어요.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게 일괄공제 5억 원. 어떤 분이라도 상속이 일어나면 5억 원은 빼줄게. 이 금액을 10억으로 올리냐, 뭐 8억으로 올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 금액이 거의 26년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2000년도에도 이제 음마아파트가 5억 원이었기 때문에 음마아파트 한 채 받아도 상속세 사실 0원이었어요. 상속세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2016년도만 하더라도 보세요. 5억 6천만 원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5억 원 빼면 상속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금이 돼버린 지가 오래예요. 보통의 세금이 돼버렸죠. 요즘은 직장인분들 사이에서도 야 상속세 어떡하냐, 상속세 상담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정말 쏟아질 정도로 많이 받죠. 어쨌든 한 600만 원 정도 냅니다. 2016년도의 기준이요. 근데 최근에
왜냐면 최근에 KB 시세로 봤었을 때 그냥 24년 말 기준으로 아파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한 5,200만 원 정도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러면 얼마의 세금이죠? 일가공제 5억 원 제하면 세금이 1억 6,500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습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서울에 주택 한 채 있으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인제 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 뭐 좀 내겠지. 한 2-3천만 원 내겠지.' 하시다가 상담 받고 이제 아파트 한 채 때문에 1억 5천 냅니다 그러면 이 느낌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3천만 원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요. 1 년간 벌어들이는 금액이 있으니까 상속세 신고는 6 개월이니까 '아 내가 좀 긴축 재정해서 6 개월간 바짝 뭐 한 300만 원씩 모으면 2천만 원 내겠지.' 이런 생각과 1억 6,500만 원 아예 다릅니다. 저 정도 금액이 떨어지는 순간 상속인들끼리 싸웁니다. "너가 얼마 내? 너가 얼마 내? 나 돈 없어. 너가 대신 내." 그 1년 지나고 나서 또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고 싸우고 그러게 돼요. 저 금액은 말 그대로 부담입니다. 이게 되게 큰 벌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 금액이 인제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말이에요. 결국은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공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지 않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상속세가 계속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 비춰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서울, 경기 얘기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상속세를 내는 분들의 거의 70-80%가 서울, 경기입니다. 특히나 서울에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 특히나 집 한 채 있으신 분들은 상당 부분 걱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억울하셨죠? 그러면은 "주택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세금 많이 떼드릴게요." 라고 제도가 바뀝니다. 제가 연초에 나왔었고요. 이걸 통해서 2 조를 더 걷겠다라고 벌써 국세청장님이 얘기를 했죠. 말 그대로 감정평가라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할 때 아파트는 가격 매기기가 쉬워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84제곱미터가 압도해서 뭐 20억에 팔렸다. 그럼 20억 끌고 와 가지고 쓰면 그 가액이 말 그대로 상속세에서도 시가 개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다가구 주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가 주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가가 있다거나 그럼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 근데 그 가격을 못 매겼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준 시가로 매겼죠. 기준 시가로 매기면 가액이 아주 싸져요. 말 그대로 대부분 시가 한 100 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기준 시가는 한 60 정도 합니다. 상속세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부담이 너무 커요. 내가 이거를 판다 그러면 100억에 팔고 세금을 40억 내라 그러면 외부에서 자금이 100억이 들어오니까 40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상속세는 100억을 받는데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40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속세의 그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절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택 한 채, 현금 2-3천만 원, 그다음에 연금 좀 받고 계시다가 끝이에요. 주식도 거의 없으시고 나머지 부동산 같은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뭐 차 한 대 정도? 그러면 이 부동산이 얼마냐? 이게 20억인 걸. 그래서 상속세 당신 6억 내. 근데 부모님한테 받는 상속에 대한 유동성 자금은 2-3천만 원. 취득세도 못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떡하지?"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많은데 이것도 가치가 낮게 매겨져 있으면 감정평가 하자라는 얘기죠. 막 "어떻게 얼마나 늘어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제가 서울지방국세청 갔을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기준시가 20억인데 감정평가하니까 80억이더라." 4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 그러면 몇 억이 올라가죠? 60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50%예요, 상속세는. 그러면 상속세 간단합니다. 30억 더 내셔야 돼요. 근데 30억이 어딨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즉각적으로 유동성이 없어져요. 근데 상속세는 6 개월 이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비주택으로 제가 다양한 일화들을 겪는데 이 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 말 그대로 2024년 작년까지는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한 47억 정도예요. 근데 25년도부터는 예산을 한 2배 정도 늘리겠다. 그래서 90 몇 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지금 따내려고 감정평가 법인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조달청에서 국세청에 올린 것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수임받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었다라는 후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해 봤자 뭐 얼마나 올라가냐 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로 지금 더 거두려고 했던 세수가 엄청나요. 정말 엄청나게 큰데 말 그대로 지금 작년 같은 기준으로는
원래 4.7조로 신고했던 상속재산가액이 7.7조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3조나 상속재산가액이 더 증가된 겁니다. 거기다 기준도 더 높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준에는 이 기준시가와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금액이 5억 원, 지금은 5억 원이 되는데 기존에는 10억 원, 그 다음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감정평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기준이었는데 이걸 5억 원과 10%로 바꿨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여기에 전부 다 해당합니다.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존에 주택은 하지 않았어요. 주택은 그래도 거주 목적이니까 웬만하면 이건 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 보도자료에는 주택도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하겠다. 라고 해서 특정 아파트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뭐 한남 더힐, 서울 아크로 포레스트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동도 말했어요. 용산구 한남동, 뭐 강남구 신사동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한 거죠. 말 그대로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거를 더 수령하겠다라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5년도에 지금 상속세 상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울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가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상속세 개편이 될 줄 알고 사실은 상담 문의가 확 줄었었어요. 엄청나게 줄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개편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나도 이제 시장 전략을 다시 짜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편이 안 돼 버렸죠. 다시 문의 전화가 사실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사전 상속 플래닝을 어떻게 도움드리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땐 도움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수임을 받으면 약식으로 상속세 세무조사 기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상속세 업무를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거의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세청, 그다음에 일선 세무서 정말 많이 가서 조사관님들 찾아뵙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구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제 모의 상속조사처럼 펼쳐집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증여 내역을 많이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세법 중에서 이제 가장 세금을 증가시키는,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간 거래 내역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돌아가신 날에 있었던 상속 재산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 그리고 5년간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내역까지 전부 다 상속이 펼쳐지면 얹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쭉 늘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잘못된 금융 습관으로 인해서 상속재산가액이 엄청 늘어나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생활비 어머님이 줬다, 아버지가 줬다 그런 거 안 걸리던데 살아생전에는 절대 안 걸려요. 여러분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뭐 100만 원씩 준 거 갖고 과세관청이 이러면서 다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게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지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상담 받아보면 아니 뭐 옆집에 누구는 5억 이번에 토지 수용 보상금 받았던데 뭐 연락도 안 오던데 연락 안 오시죠? 그러니까 연락 안 온다고 방금 말하지 않았냐니까 지금 연락 안 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10년치 계좌 내역에서 딱 봤을 때 5억 원의 거래 내역이 있지 않냐. 그때 한 번에 걷는다. 근데 그때 상속세에만 얹어지면 끝이 아니죠. 왜냐? 그 당시 증여세를 안 냈잖아요.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가 아주 무서워요. 9년 11개월 28일 전에 증여한 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속세 세무조사하면서 3일만 건강하게 사셨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걸로 이제 걸린 증여 재산가액이 3억 원. 그걸로 인해서 증여세가 가산세가 10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얹어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상속세까지 했더니 거의 한 2억 7천만 원 나왔어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추징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런 금융거래 내역 보고 그다음에 부모님 현재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이슈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평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근될 것 같은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현금 인출 금액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살펴봐 드립니다. 대부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는데 제가 많이 요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현금 입출금 내역 파악을 좀 해라.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지난달에 현금 인출 금액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얼마 쓰셨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전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가족 간이라도 그러게까지 그런 걸 이렇게 마이크로적으로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속이 펼쳐지면 상속인은 그걸 세세하게, 상세하게 소명해야 돼요. 제가 오늘 촬영하러 오기 전에도 제가 서울에 있는 일선 세무서 거 세무조사 내역을 소명하고 왔어요.
근데 이 내역을 소명하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인출 금액이 있으면은 그걸 소명해야 돼요. 그럼 그 금액 안 넘어가면 소명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내역을 모르더라도 그 내역 자체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거라면 그건 사전 증여로 따로 추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명한 거는 이자, 소득, 이론, 15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2년 내에 모든 거래 내역 수천 건을 소명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말 그대로 뭐 SNS 이런 거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200원, 카드 대금 150원 뭐 이런 것들까지 쭉 나와서 전부 다 소명해 주세요라고 와요. 그러게까지 소명을 합니다. 일정 기준에 넘는 금액만 소명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1원까지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말 그대로 그러면 내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 금액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나마 제가 소명할 수 있었던 건 어디 식당, 어디 뭐 병원 이렇게 나오니까 일정 부분을 소명할 수 있었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는 억울한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현금 인출을 했어요. 항상 부모님은 현금을 인출해서 쓰는 소비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 인출 많이 됐으니까 당신이 받았겠지라고 말 그대로 증여세가 추징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에 펼쳐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속세는 내가 오히려 세금을 미니멈을 지켜내가는 세금입니다.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지금 현금 입출금 내역을 무조건 살펴보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잘못된 금융 습관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바꿔야 돼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병비입니다. 간병비 여러분들 제발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간병비 얼마 정도 쓸 것 같으세요? 이게 간병을 누군가에게 맡겨본 분은 대부분 알아요. 딱 나오는데 안 맡겨보셨던 분은 이렇게 말해요.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쓸까요? 이러시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는 2014년도부터 전 통계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간병비 평균 비용이 8만 원입니다. 그게 2014년, 거의 10년 전에 8만 원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최근에 평균이 나왔는데요. 월 평균 간병비가 한국은행에서 나왔어요. 약 370만 원입니다, 월에. 말 그대로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들은 간병비로 내고 있어요. 많이 쓰시는 분들 500만 원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거액의 돈 인출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간병을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겁니다. 왜냐? 이거 현금 뽑아 가지고 간병인에게 줘요. 실질상 간병인의 계좌번호 물어봐서 계좌로 입금해 준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간병을 하는 분들이 한국 분이 아니에요. 다 대부분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많고요. 그다음에 "난 소득 포착되기 싫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인제 간병의 간자도 인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래요. "아이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데 간병인 안 쓰면 되지." 안 쓸 수 없으실 겁니다. 나는 당장 회사를 나가야 되고 엄마는 치매예요. 집안에 두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이걸 봐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간병인이 "아 내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원인데 내일부터 나는 하루에 12만 원 받아야 돼요. 안 그럼 저 갈게요." 딴 데서 이미 전 11만 원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동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정말 그런 분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간병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시는데 이게 돌아가시면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현금 인출한 금액이 간병비로 쓰였다라는 확인서를 받는 게 아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제발 확인서를 좀 받아놔라라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여러분들 돈은 돈대로 썼는데 내가 오히려 그걸 세금을 내는 꼴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억울한 일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별외로 간간이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치매 끼면 그걸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돈을 꿔갑니다.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종교단체 내에서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고 어떤 모임에서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모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휴대폰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장원아 3천만 원 보냈어. 천천히 갚아."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을 안 남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돈을 못 찾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그런 채권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정신이 또렷할 때 그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 절대 못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전 상속 플래닝이 요즘 정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계좌 내역 좀 살펴봐 달라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했다가 오히려 상속세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사 관점의 기법으로 저희가 봐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이런 목적에서라도 중요해요. 미리미리 왜 전략을 짜야 되냐면 상속세는 말 그대로 기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치매가 걸리면 제가 오죽 상속세를 많이 하니까. 치매 여러분들 몇 살 때부터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 45 세입니다. 제가 한 5년 남은 것 같은데 벌써 제가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 레인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치매 관리 비용은 10 년마다 거의 2 배씩 증가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비용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치매는 약을 먹으면 멈추게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늦출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 드려요. 치매라는 것을 진단을 60대 때나 50대 때 받으면 그분은 적극적으로 부인할 거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러셨어요. 왜냐, 내 자신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거를 빨리 인지시켜 주고 약을 꾸준하게 투여하면서 이거를 길게 가져가셔야 행복해져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 년간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미리미리 증여를 한 다음에 상속재산을 포함 안 되게 미리 상속재산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 미리미리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기간을 어떻게 남은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나마 권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입니다. 제가 보험을 많이 권하진 않지만 딱 하나 권하는 게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짜 보시면 좋아요. 보험 계약자, 이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납부하는 사람과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면 되고요. 피보험자, 돌아가시거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분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속재산에 포함은 안 돼요. 증여재산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남편 부인으로 해놔서 크로스 보험을 쳐놨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 보험 계약자가 자녀여야 돼요. 자녀, 그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자녀. 그러면 종신보험을 탔었을 때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상속이 펼쳐지면 취득세만 몇 천만 원이에요. 20억짜리 부동산 받으면 대부분 기준시가 14억 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취득세면 3.16%거든요. 2.96%나 그럼 3% 잡을게요. 그럼 14억에 3% 잡으면 얼마죠? 그것만 해도 4,200만 원입니다. 법무사님들 비용이랑 이것저것 하면 4,500만 원 나와요. 그 돈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그런 조각조각들을 내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나올 수 있게 종신보험 하나를 가입해 놔야 돼요. 근데 이 1억 원 받는데 그게 상속재산까지 얹어지면 어차피 유명무실하니까 저렇게 구조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부모님, 자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를 직접 해야 돼요. 자녀로 보험 계약을 해 놨는데 아버지가 그 보험금을 대신 내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왜냐?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거 어떻게 확인하냐? 간단해요. 보험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보험료 납입 내역 쭉 받으면 됩니다. 10년치 거.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저런 거를 너무 허투루 속이고 이 계약서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가끔 보험 계약하실 때 잘못 알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 조사는 그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몇십 년간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보다 국세청 요청하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자유를 줍니다. 그럼 보험료 납입 내역 월마다 그래서 10년, 20년 어떻게 납부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납부한 내역이 자기가 납부한 게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럼 10분의 1만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 가입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소개시켜 드린 적도 많아요. 말 그대로 챙길 게 정말 많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